BOJ가 통화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굵직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미국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1차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된 것이죠. 일본의 대기업 최대 노조 렌고에서 5.58로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니까 BOJ가 3월달 통화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0.1에서 0이었는데 이게 0에서 0.1로 인상이 된 것이죠. 제로금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첫 번째 통화정책의 완화는 지속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 매입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월에 6조엔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변함없이 지속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YCC입니다.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건데 10년물을 지금 상단 1%로 막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증시를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 ETF로 BOJ가 직접 매입했던 부분은 중단을 했고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중단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회사채도 계속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입하는 그 규모를 테이퍼링 하는 것이고 더 미래에는 아예 중단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식을 직접 사는 부분, 회사채를 매입하는 부분 상당히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종료를 얘기를 한 것이고 가장 우려가 될 만한 국채 매입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순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 지금 현재 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인한 효과가 시장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선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사실은 선반영이 아니고 어제의 BOJ 통화정책의 변화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정책금리가 더 추가 인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관심이 옮겨간 겁니다. 지금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BOJ의 이런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궁극적으로는 제로금리로 변하는 수준일 테니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큰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신선은 이거 말고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BOJ의 정책 변화는 지금 첫 번째 그 시기가 땡겨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애초에 4월 달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기업 노조단에서만 확정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임금 협상의 결과가 나올 건데 이게 4월 4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국 4월 달까지 이런 변화를 지켜보다가 4월 달 BOJ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해제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왜냐? 1차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면 중앙은행 BOJ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현재 대기업 임금 인상 5.58이 발표가 된 후에 정책 전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변화를 하긴 했지만 글쎄 이게 변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결정은 여전히 저는 이 중소노조들의 임금 협상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가 인상이 언제 될까? 결국 중소노조들의 임금 협상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지금 나온 건 1차 집계잖아요. 대기업 노사 협상에서 나온 결과니까 대기업은 높게 나옵니다. 갈수록 이게 낮아지고 최종 임금 인상률은 작년이 3.5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낮아지는 평균보다 조금 하회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회 최종 임금 인상률이 예를 들어 4% 이상이 되면 통화정책이 아마 긴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작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나온다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금융 완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뷰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화정책이 바뀐 부분은 글쎄요, 뭐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달러당 엔이 150엔을 더 높이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봤던 150엔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어제 BOJ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사실상 약발이 안 먹힌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거 말고 실질적인 추가 인상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시선이 옮겨갔는데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중소기업의 임금 협상까지 좀 지켜보게 될 것이고 이게 진짜 4% 이상까지 높아지고 그 사이에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실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물가에 집중이 되는데 뭐 어제 BOJ의 지금 정책 변화는 이거 같아요. 요술램프의 뚜껑은 열렸는데 아직 진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에다 총리는 일본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더 크다,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아직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경기에 부담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물가가 더 들썩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일간에서는 일본 부채가 많으니까 무조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라고 보지만 저도 그거 맞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일본 부채가 GDP의 230% 정도 되죠. 근데 그 절반은 해외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인한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실질 부채 개념은 비슷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영상으로 따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부채고 이게 일본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순부채 개념으로 따져보면 결국 미국이 119%고 일본도 119%다. 결국 GDP 대비로는 일본이 압도적인 건 맞죠. 이게 지금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20%였으니까 지금은 2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채가 230%긴 하지만 이게 순부채 개념으로 따져 들어가면 부채로 결국에는 자산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의 보고서를 갖고 단순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비교하지 말고 그 부분 안에서 사회보장기금이나 국부기금이 어떤 자산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된다. 순부채 개념으로 따져보게 되면 실제 일본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 보면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익률 격차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의 순부채를 따져보면 일본이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사실 일본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 부채 관련된 주제였어요. 이게 부채, 레버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 재작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고 걸려서 넘어지는 게 이 부채입니다. 레버리지 문제인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부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국가부채, 미국의 국가부채 많이 운운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에 속아가지고 공포감 조장하는 게 이 부채로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부채예요. 빚. 이 빚이 원동력이에요. 신용을 담보로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물론 이 통제를 벗어난 부채는 문제가 되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 규모도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전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도 달러라는 기축 통화국이라는 걸 감안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를 걱정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어이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 부채 수준이 현재 감당이 가능하고 또 통제가 가능한가 이거를 체크하는 게 부채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선행국가라고 꼽으라 그러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일본의 수순을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20년 넘게 일본은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부담이 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한 수준의 자산 부분, 이 자산이 취하게 되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가가감을 해보면 실제 순부채에서 GDP 비율이 차지하는 것은 아까 계산처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죠. 뭐 얘기가 좀 옆으로 샜지만 어찌됐든 일본 부채가 많아도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뭘로 갚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갚죠. 부채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상대로 실질 부채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0년 전에 빌린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일정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도,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물론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의 영상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정작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미국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첫 번째는 미국보다 그 전에 다른 선진국이 먼저 채권 매도가 나타날 것이다. 호주, 프랑스, 뭐 케이먼 제도라든지 동남아시아 등. 왜냐? 이 여타의 선진국들보다 미국이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채를 먼저 매도하거나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엔이 강세가 됐으니까. 결국 금리를 올려서 정책금리의 변화를 줘가지고 원하는 게 뭡니까? 달러당 엔을 지금 151엔 정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낮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엔을 강세로 만들고 싶은 게 지금 BOJ의 목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너무 강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엔이 약세가 되어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40에서 145엔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150엔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매번 확인을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통화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달러당 엔이 150엔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엔 강세가 된다는 거죠. 엔 강세가 되면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가감을 해보면 실제 BOJ가 통화 정책을 변화해서 미국채까지 영향을 받기까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채의 영향을 따질 때는 단순 금리 차, 금리 스프레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이 강세가 된다면 미국채 투자는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작년 9월 달인가? 이때 YCC 수익률이 상단이 조금 열리면서 미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올렸던 영상이에요. YCC 수익률이 상단이 조금 열렸다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 환해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 자산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금리차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스왑이라든지 환해지 비용까지 고려해가지고 실제 미국채의 청산이 일어날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BOJ의 통화정책 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거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맹이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정책 완화는 지속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YCC 정책을 폐지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BOJ의 10년물 국채 상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개입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하죠. 단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을 직접 매입한다든지 뭐 이런 회사채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은
즉시 중단을 한 거고, 회사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다가 이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냐?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이제 4월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들의 임금 협상 내용을 좀 지켜보자 이 얘기고, 여전히 4% 이상이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 봐야 되고, 그 이하면 완화 흐름이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우에다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본 부채 많지만 사실 제가 실질부채의 가치라든지 아까 순자산에서 순부채 개념을 갖고 설명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달러당 N이 150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N 강세가 돼가지고 140에서 145엔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요인이 될까? 금리 차와 함께 N 강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가감을 해보면 결국에는 크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여타의 선진국보다 다른 나라 채권 매도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여보면, 왜 BOJ가 지금 서둘러서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을까?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녹아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스탠스, 연준의 통화정책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 FOMC 결과가 상당히 매파성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함께 비교를 해보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우려할 정도로 FOMC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그 물가에 대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금리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도 일정 부분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기를 원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은행들에만 특별하게 규제를 했던 이 SLR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그런 뉘앙스도 이제 곧 슬슬 거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채에 있어서는 뭡니까? 굵직한 아주 주요 바이어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들이 사고 싶어도 높은 금리를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SLR 규제라는 특별 적용, 대형은행들만 적용되는 그런 연준이 요구하는 더 강도 높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지금 상황에서 장기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방 요인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또 안정시켜야 되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이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제가 1년 전인가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의 SLR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는 또 장기채에 또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상방에 대한 리스크와 또 하방으로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서로 이렇게 가가감이 되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다가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이라든지 연준이 큰 그림을, 장기채가 올라가는 걸 기대할까요? 떨어지는 걸 기대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밑그림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FOMC 결과가 나올 테지만 그 뭐 내용에 따라서 만약 금리가 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은 스탠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